고대 국가라고 본다고 그랬죠? 그 고대 국가에 해당되는 나라가 뭐라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고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왕위가 세습이 되어진다. 그죠? 또 중국에 뭘 받아들인다고? 율령을 반포한다. 또 왕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슨 사상을? 불교를 수용한다. 그죠? 그리고 강력한 왕의 힘을, 이 힘들을 모아가지고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주변 국가를 정복한다. 주변 국가를 정복해야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내 신하한테 땅과 노비를 떼어줄 수 있겠죠. 그죠? 땅과 노비를 주고 더 많은 땅, 더 많은 노비를 줘야 내 밑으로 오는 놈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거 뭐라고요? 영토,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일을 한 임금들이 누구냐? 이걸 배웠잖아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집권국가란 지금 이렇게 밖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연잎에 보면은 물방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물방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연잎 알죠? 토란잎이나 연잎 보면 어때요? 이런 물방울들이 있죠? 이렇게 돌리면 어때요? 다 뭉쳐지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센 놈한테 작은 놈들이 뭉치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과학에서는 표면 장력 이렇게 배우죠? 표면 장력이니까 뒤에 력자가 붙어 있잖아요. 에너지. 반드시 힘이 센 놈한테 힘이 작은 놈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초기 여러 나라들, 아까 얘기한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이런 나라들도 주변에 있는 그 약한 놈들을 센 놈이 고구려가 옥저, 동해, 부여 이런 나라들 다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중앙으로 권력이 뭐라고요? 권력이 력이 뭐겠어요? 에너지 똑같아요. 인간관계나 사물, 물체나 늘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력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구라는 큰 덩어리가 여러분이라는 작은 덩어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때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거 지구라는 큰 물체가 여러분이라는 작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추락사는 거죠. 뛰어내리지 마세요. 지구보다 큰 사람이 있다면 안 떨어져요. 지구가 그 사람한테 다 달라붙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이란 힘이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렇게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울지 몰라요. 작은 놈들이 큰 놈한테 붙어서 보다 더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전개되더라. 사회 관계 속에서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을 쭉 봤어요. 복습 삼아서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되게 이제 이 정리가 잘 안 되면 아이들이 되게 국사를 포기하고 이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제가 볼 때는 요즘 대세가 이과입니다. 옛날에는 문과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문과가 훨씬 더 많았죠. 이과 별로 안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이과라고 문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어저께 광주대 갔는데 국문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서 국문과가 있는 대학이 전남대학교 하나랍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어교육과 뭐 다른 이름으로 변해버렸대요. 사학과도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빨리 사학과 가야 돼요. 빨리 국문과 가야 돼요. 알겠죠? 남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세요. 역으로 가세요. 역으로. 역주행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인문학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식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과학만 갖고 살 수 없잖아요. 삼성 반도체만 갖고 살 수 없잖아요. 삼성 반도체 하는데 저는 삼성 안 쓰고 아이폰 씁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폰 3를 딱 만져보는 순간 이 느낌. 기계를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못 버리고 작년까지도 그걸로 이거 찍었어요. 이거 대신. 그러니까 카메라가 얼마나 화질이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삼성 걸 한번 써봤거든 중간에. 와, 뭔 놈의 기능이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좋은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도 안 써요. 카메라만 딱 하고 카톡이나 하고 문자 보내고 이것만 배우면 돼. 근데 나머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쓰지도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능이 뭐가 많으냐 이렇게 따져보면 삼성이 더 나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는 것들을 얼마나 유용하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사진 딱 찍어도 하늘 색깔이 뿌연 파란색하고 그냥 감동적으로
딱 누르면 파란불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새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나 그 스타일, 이렇게 그 뭐죠? 삼성 무슨 폰이죠? 그거? 갤럭시 갖고 혹시 느끼세요? 그냥 한번 만져보세요. 느낌이 와요? 그런 것들이 없을 거야 아마. 그 한 끗 차이인데 그게 안 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문학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정말 기능만이 중요하냐 아니면 디자인이 중요하냐, 이 한 끝발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중국과 경쟁하고 인도와 경쟁하고 러시아와 경쟁을 해야 돼요. 미국은 내가 볼 때는 이제 다 됐어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요즘도 유학 많이 안 가요.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뜰 수 있는데, 그들이 뜰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천 년 누적된 인문학적 그 아이디어나 아이템들이 이제 문화로 꽃피울 때가 됐어요. 미국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현대 과학기술로 끄집어내지 못했는데 인도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애들이 미국 애들 과외시켜요. 아시죠? 수학 잘하는 인도 가정교사가 미국 애한테 과외시켜요. 컴퓨터로 앉혀놓고. 그런 정도로 그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들이 특히 한국사를 하는 것은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을 들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세요. 그런 면에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봤죠? 2세기부터 출발한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고대국가 중앙집권과 특징이 2세기부터, 고구려는 2세기 어느 왕 때? 해주세요 제발 좀. 어느 왕 때? 태조왕 때. 복습이니까요. 백제는 언제? 3세기 고이왕 때. 이 체계를 잡아줘야 맛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타트한 임금들이다. 이걸 심어줘야 돼요. 신라는 언제라고요? 4세기 네모라는 때. 그러면 훨씬 더 체계적이죠. 순서가 쫙 잡히잖아요. 비슷비슷한 일을 했던 임금들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세기, 6세기, 7세기 이렇게 가는데 고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령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고대 국가로서 기틀, 시스템, 체제를 정비한 임금들은 또 따로 있다고 했죠? 고구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4세기 어느 왕 때? 소스림 왕 때. 다시 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나요? 소스림 왕 그랬어요? 4세기 소스림 왕 그랬어요? 4세기 소스림 왕.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왕을 얘기할 때 광개토왕 이렇게 하지 말고 4세기 광개토왕, 5세기 광개토왕 이렇게 알려줘요. 4세기 5세기잖아요. 그죠? 장수왕도 그냥 장수왕이 아니라 장수왕 성이 뭐냐? 5세기. 알겠죠? 장수왕 성이 뭐라고? 5세기. 절대 안 적었습니다. 치사하게 말이지. 그걸 외우게 하지 말고 아예 성으로, 성처럼 김모버처럼 이렇게 알려줘 버리세요. 그러면 캐릭터가 딱 보여야 돼요. 이 임금에 대한 캐릭터. 태조왕 몇 세기 태조왕이라고? 2세기 태조왕. 3세기 고이왕. 4세기 네모왕.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간, 인간, 공간인데 인간 앞에 시간을 붙여버리면 두 가지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애들이 되게 흥미있어요. 아, 법칙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훨씬, 제가요, 차를 거지 같은 거 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는 되게 좋아요. 기능이 좋아가지고, 막 자동이야. 딱 열쇠 키면, 그러니까 키 삑 누르면 백밀러 쫙 열리고, 아, 근데 내 차는 손으로 해야 돼. 백밀러를 열고 닫는 거 손으로 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유리 이렇게 있잖아요. 백밀러에. 이것도 우리는 다 자동으로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다시 맞춰가지고 손으로 해야 돼. 근데 그걸 여태 몰랐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게 완전 스토인감으로 이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춰져. 근데 우연히 이걸 까딱까딱 해보니까 유리가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원래 유리가 땅바닥으로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어떤 놈이 치고 갔나 보다 하고 아무리 봐도 그게 근데 보니까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내가 무식한 거죠. 그래서 그거 해보니까 너무 편해요.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어떤 시스템에 대한 원리, 야 이게 이렇게 된 데는 이런 원리가 있단다, 법칙이 있단다, 이걸 가르치면 애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흥미를 잃느냐 안 잃느냐 차이는 강제로 외우게 하느냐 원리를 가르쳐주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누구한테나 말하지만 수학을 포기해버리면 대학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대학은 지금 다 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갑니다. 대학 수가 더 많으니까. 훨씬 더 많아요. 대학이 망하지 아이들이 망하진 않아요.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다른 거 다 못해도 수학은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초등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수학을 막 시키지 말고 막 시간에 하루에 뭐 20분씩 풀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선행학습 하지 말고 수학을 원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으세요. 아이들한테 수학의 개념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찾으세요. 제가 유클리드의 기하학 아시죠? 그거를 50대에 들어와서 처음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유클리드가 기하학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제가 이게 대수편은 좀 하는데 기하학 도형 나오면 완전 뭐 죽음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수학 배울 때 여러분도 저랑 다르겠죠. 다 도형 잘하겠죠. 그죠?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을 보니까 그렇게 재밌게 써놨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도형을 그렇게 첫 대가리가 뭐냐면 점을 연결하면 뭐죠? 선이고 선을 연결하면 뭐고? 면이고 이것들이 막 원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려운 도형까지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원리적으로 접근하는 선생님을 반드시 찾아서 아이들이 흥미를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뒤집어서 우리 역사도 이런 법칙이 있어요. 몇 세기 소수리망이라고요? 4세기 소수리망. 뭘 붙이자고? 성을 붙여, 성을 붙이자. 4세기 소수리망. 그죠? 소수리망 때와 마찬가지로 소수리망 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대학을 설립했죠. 그죠? 백제는 이런 소수리망과 같은 일을 누가 해버렸다고요? 고이왕이 했다. 몇 세기 고이왕? 3세기 고이왕. 그래서 그런 얘기도 다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스토리들은 이미 공부 다 돼 있어요. 백제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오히려 고구려 보다도 빨리 율령을 받아들였냐, 또 관등 체제를 만들었냐. 뭐 때문이라고? 토착 세력과 고구려에서 이주온 이주민 집단 간의 알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 정비가 필요했다. 다 했죠? 네. 그런 내용들. 알겠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정말 그러겠네요. 정말 그러겠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머리를 끄덕이고 있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라는 4세기 내무왕 때 출발. 그 다음 몇 세기? 6세기 어느 왕 때? 법흥왕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묶어졌네. 6세기 법흥왕, 4세기 소수리왕, 3세기 고이왕, 6세기 법흥왕. 이렇게 묶이면 체제 정비를 했던 임금들이구나. 시대가 다르지만 시대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성으로 다 붙여놨으니까.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체제 정비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전성기가 온다. 그래서 소수리왕 다음에 광개토왕 누구죠? 장수왕, 아들 장수왕. 그죠? 그리고 손자 문장영왕. 장수왕 아들이 쪼다더라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 쓸데없는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나는 게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장수왕 아들은 조다지만 그 손자인 문자명왕 때 최전성기를 이룬다. 이게 고구려 전성기입니다. 4세기 후반부터 5세기까지가 고구려 전성기죠. 전성기 임금들과 마찬가지로 체제 정비가 가장 빨랐던 백제가 몇 세기의 전성기라고요? 4세기 어느 왕 때? 소수리왕 때. 그죠? 4세기 미안해요. 누가? 근초광 때 전성기고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온다고요? 중국에 쳐들어갔잖아요. 일본을 북교주를 점령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딴 나라를 점령하고 쳐들어간 시대가 광개토왕 아니면 근초광 이런 몇 분 안 되는 임금들이기 때문에 이거 맨날 시험에 내야 돼요. 내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것 같으면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왜 시험에 낼까? 시험에 안 나온 걸 골라내는 게 시험의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근초광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6세기 법흥왕 다음에 누구? 진흥왕 때 6세기 진흥왕 때 전성기다. 이렇게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5세기, 6세기, 7세기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은 이게 삼국이 싸우는 가장 치열한 그 삼국 항쟁기 가운데 1기에 해당됩니다. 1기. 오케이? 그 다음에 6세기가 뭐라고요? 2기. 그리고 7세기가 3기. 다 어머니도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4세기는 백제가 전성기였지만 이때 삼국이 어울려 싸우지 않아요. 주로 백제는 누구랑 싸웠어요? 중국과 싸우고 고구려랑 싸웠습니다. 둘이. 알겠죠? 그리고 신라는 아직 이제 출발하느라고 고구려한테 이 광개토 왕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요. 맨날 이 짓거리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국이 서로 어울려 싸운 것은 본격적으로 싸운 것은 몇 세기부터라고? 5세기부터예요. 그래서 이때가 뭐야? 삼국항쟁 1기입니다. 첫 단계. 그죠? 6세기는 삼국항쟁 제2 가장 치열하게 한강령을 놓고 싸우던 때죠. 그래서 이 6세기에는 일방적으로 고구려 장수왕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무슨 정책 그러죠 이거? 남하 정책이라고 하고 이 남하 정책에 맞서서 백제와 신라가 무슨 동맹? 나제 동맹으로 대결하던 때였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다른 왕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안 가르쳐 주지? 절대 할 필요 없어요. 그 많은 왕들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대표 선수들만 알면 끝이다 이거예요. 이걸 아이들한테 확증시켜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6세기가 되면 어느 임금이 중요할까? 6세기는 어느 임금이 중요해요? 얘들이 중요하지만 백제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임금이 등장하죠. 그죠? 6세기의 백제는 5세기에 고구려한테 밀려서 공주로 천도했다가 이게 공주가 웅진이죠? 다시 6세기에 공주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부여로 옮깁니다. 부여. 사비천도를 단행하죠. 사비천도를 단행한 임금이 누구예요? 성왕이고 그 성왕이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고구려부터 되찾기 위해서 신라 손잡고 한강령을 탈환하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빼앗았어요? 못 빼앗았어요? 빼앗았어요. 비로소 이제 한강령을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여기에 욕심난 진우왕이 성왕을 죽이죠. 이 관계. 그러니까 나오면 누가 나와요? 성왕과 진우왕과 이 관계가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패배한 백제입니다. 백제 성왕이 저쪽 옥천에서 패배했어요. 관산동 전투에서.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아주 긴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방과 이쪽 지방이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은 아주 긴 뿌리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후백제 견훤이 이 원수를 갚습니다. 신라에 쳐들어가서 수도에 쳐들어가가지고 경혜왕을 잡아 죽여요. 포석정에서 술 먹고 있는 경혜왕을 신하들이 본 앞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백제에 대해서 신라 진우왕이 성왕을 잡아 죽인 것에 대한 응징과 보복이 뒤따른 거죠. 그러면 신라 사람들은 백제에 대한 감정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아요. 그게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것은 아주 묘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아주 묘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현실 정치나 현실 생활이나 있는데 작용하는지 이것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삼국이 싸우다가 7세기가 되면은 중국이 변합니다. 중국이. 특히 4, 5, 6세기는 우리가 중국 상황을 아직 보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위진 남북 시대죠. 그죠? 중국이 대분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 쳐들어가고 광개토왕 때 또 근초광 때 중국을 쳐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분열됐기 때문인데 분열된 중국이 589년 누구로 통일돼요? 수나라로 통일됩니다. 수나라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죠? 당나라가 등장하죠. 여기서 아주 드라마틱한 대전쟁이 터지죠. 이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누구를 쳐들어오고 고구려를 쳐들어오고. 무슨 전쟁입니까? 무슨 전쟁이에요? 아니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고구려에 우리 그 유명한 을지문덕이 그래요. 무슨 대처? 살수대처. 어디서 싸웠어요? 살수에서 싸웠죠. 그럼 살수가 어디예요? 청천강이죠. 아시겠나요? 무슨 전투? 살수대처. 그러니까 살수대첩이라는 사건명이 있잖아요. 되게 이런 사건명은 사람 이름이 붙던지 묘청은왕, 이자경은왕 사건 이름이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시간이 붙던지 갑신정변, 알겠어요? 을미사변. 이게 전부 다 시간으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살수대첩. 그죠? 이건 뭐예요? 장소 위주로 붙여진 겁니다. 무슨 대첩이라고요? 살수대첩.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사건이 딱 있다. 이모군란 무엇 중심으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시간,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이 일으킨 날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사건에 대한 거의 모든 개념들이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가르쳐주면 되게 쉬워요, 애들이. 아, 역사가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과학만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도 이런 법칙이 있구나. 이런 단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개념 원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야 이것도 과학이네? 라고 빠지게 돼요, 역사에.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수나라 사실적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당나라는 뭐죠? 당나라? 당나라가 쳐들어왔어요. 태종이 직접 쳐들어왔어요. 안시성 싸움이죠. 여기도 사건 이름이 무엇 중심인가요? 장소 중심이죠. 장소. 안시성 싸움입니다. 자, 장소가 나왔으면 그 밖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다 더 규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죠. 안시성 싸움에서 당태종한테 화살을 먹여가지고 당태종이 눈이 애꾸눈이 돼가지고 돌아갔대더라. 그때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양만춘이다. 그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645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인간, 공간 다 나왔어요. 끝이에요. 시험이 이 안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여기는 뭐 살수했죠? 살수했죠? 사람 누구예요? 을지문덕. 알겠죠? 이렇게 수나라, 당나라 구분해서. 자, 우리가 이 두 싸움을 엄청난 중국을 통일된 중국이 고조선 때도 밀어내고 우리 그 조선족을 동이족을 위협하더니 드디어 중국이 통일되고 나니까 또 한반도로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었어요. 아마도 이때 우리 민족은 다 쓸려갈 뻔했는데 다행히 고구려라고 하는 강력한 뭐가 있었다? 방파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구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민족 문화를 지켜내는 무슨 역할을 했다고?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다 배웠을 거예요. 엄마들 때도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수당과 이 전쟁, 살수대처, 안시성 싸움은 중국의 쓰나미와 같은 중국의 파도를 막아낸 뭐라고? 방파제 역할을 했다. 고구려는 망했습니다. 백제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이 김부시가 삼국 통일한 신라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보다는 훨씬 더 고구려를 위대하게 써놓은 이유는 바로 뭐예요? 지네들의 존립 근거가 이때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때 당나라 놈들이 쳐들어와서 한반도를 다 먹었다면 신라고 나발이고 그 이후의 역사가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근데 고구려가 막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신라가 그 다음 역사를 이어갔어요. 근데 그 고구려를 설명 안 하면 신라의 역사가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나와야 안 나와요. 맨날 나면 되게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딴 거 시험 내지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강조를 많이 우려먹어서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결국은 6, 7세기에 수당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이렇게 고구려가 대규모 전쟁을 두 차나 치르면서 힘이 많이 빠진 사이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신라가 힘을 빼야 하고 그 넘치는 힘으로 영토 정복의 야욕을 펼쳐서 드디어 백제로부터 한강역을 탈취하고 성황으로부터, 그죠? 그리고 신라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드디어 신라는 누구랑 손을 잡고? 당나라랑 손을 잡고. 이거 보세요. 고구려한테 당한 당나라 둘이 이제 어때요? 흥짝이 맞겠죠? 백제를 배신한 신라. 당나라랑 싸웠던 고구려가 신라랑 싸웠던 그 백제랑 손을 잡겠죠. 이게 무슨 동맹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동맹? 고구려와 백제와의 동맹이니까 무슨 동맹? 여제 동맹. 그래서 여제 동맹인데 무슨 연합이? 나당 연합이 한판 붙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삼국을 통일하는 장면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 역사를 공부하지만 역사 속에서 지금 시대의 거울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통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통일이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식의 통일이 바람직한 통일입니까? 외세를 끌어들여서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같은 종족인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렸어요. 백제가 언제 망했어요? 660년에 망했죠. 다양한 잡다한 내용들은 다 김유신하고 또 뭐 화랑관창하고 그죠? 그 황산벌에서 계획장군 이거 다 압니다. 그것들 말고 이렇게 시간 고리 속에서 무엇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하겠어요. 660년 백제가 먼저 망하고 그 뒤 8년 뒤에 628년에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가 먼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그죠? 자, 그래서
당나라를 끌어들인 신라가 이제 당나라를 내쫓아야 됩니다. 다시. 이게 바로 무슨 전쟁이에요? 나당 전쟁. 이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낸 게 676년이에요. 이게 삼국을 통일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머니들 잘 보세요. 660년 누가 망했다고? 백제. 그 뒤 8년 뒤에 누가 망해요? 고구려. 그 뒤 8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통일이 됐어요. 어허, 여기도 뭐가 있네. 뭔지 모르지만 8단위로 뛰어 넘어가는구나. 그럼 일일이 다 외워야 될까요? 제일 쉬운 660년 하나만 알면 자동으로 쪼록 나올까요? 670년을 외우게 하든지 660년을 외우게 하든지 해가지고 거꾸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알겠죠? 8년 전에 고구려가 망했고 8년 전에 백제가 망하고, 그죠? 그리고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그러면 훨씬 더 흥미있어요. 아시겠죠? 왜냐? 이 안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파동이, 법칙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이들한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삼국을 통일시켜놨습니다. 자, 우리는 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근현대사 시간이니까 이렇게 삼국 통일을 시켜놓고, 신라가 통일을 해서 남쪽에 통일 신라가 있었지만 그 힘센 고구려가 호락호락 망하지 않죠. 고구려는 망했지만 고구려 유민들이 결사적으로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누가 세워졌어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뭘 세웠어요? 발해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발해는 남쪽에 있는 신라와 함께 서로 대립하면서 남국인 발해와 남국인 신라와 북국인 발해가 뭘 형성하고 있었다? 남북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마치 오늘날 뭐랑 비슷해요? 남북한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알겠죠? 남북한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이 통일신라 뒤에 왜가 있었고 이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당나라가 있었죠. 이 주변 국가의 관계가 지금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또 어떤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까지를 아이들한테 언급해줘야 돼요. 우리가 역사는 늘 되풀이된다. 역사가 어쩌면 법칙적으로 반복된지도 모른다. 근데 한 번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는 잘못을 안 해야지. 그게 인간이죠. 깨닫고 그 나쁜 것을 피해갈 수 있어야 돼. 이게 역사를 배우는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발해하고 통일신라가 서로 대립했어요. 대립만 하지 않았어요. 어쩔 때는 금강산 관광도 시켜주고 어쩔 때는 개성공단도 이러죠. 똑같아요. 그 당시 발해 사람들이 신라랑 교역하기 위해서 신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도라고 그래요? 신라도라고 해요. 신라도. 그러니까 금강산 이 길이 뚫리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알겠죠? 이 신라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완전히 적대한 게 아니라 교역도 하고 있었다.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서해에서 교전하고 북한놈들 죽일 놈들, 북한놈도 우리 남한을 뭐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막 맨날 그러지만, 그러면서 어때요? 개성공단 열어두고 관광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다 막아버렸어요. 내가 박근혜를 욕하는 게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알겠죠?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 긴 역사에서 보면 통일을 무조건 해야 돼요. 통일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진 상황이 옵니다. 우리 한반도가. 근데 그 통일에 대한 물꼬를 조금이라도 터놓고 그걸 더 키우고 살려야 되는데 그걸 다 때려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큰 물줄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시대를 역행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건 국가적인 문제고 나 개인만 행복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완전히 국가에 종속돼요. 나라가 전쟁이 터진다? 수나라가 쳐들어가지고 당나라랑 수나라랑 쳐들어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됩니까? 돈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을 국가한테 바쳐야 돼요. 이런 일이 전개되는데 나라에 사는지 나랑 몰라? 나 개인의 행복과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늘 떠들고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한번 붙어봐 쌍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붙으면 누가 가요? 국회의원 아들들이 군대 갑니까? 장관이나 대통령 아들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는데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걔들은 절대 군대 안 갑니다. 그리고 쌍 한번 붙어라고 우리들의 자식들이 가서 생명을 버리게 돼요. 6.25 때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죽고 상한 게 300만 명이에요.
1차 대전 때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1차 대전 때 1000만 명 죽었는데 한국 전쟁에서만 몇 명이 다쳤다고요? 300만 명이 살상, 170만 명이 죽고 다친 사람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대학살이 전개되는데 그런 역사를 화끈하게 전쟁을 보고 싶으신가요? 절대 막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연평해전이 터졌어요. 천안함 전부 다 우리 아들이 최전선 천안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부모 마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쌍놈 새끼들 말이야. 전쟁하자고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전쟁하자는 놈들. 그리고 그 새끼들 어쩐지 아세요? 거의 연평 뭐죠? 연평도 거기 가가지고 이거 들고 이거 폭탄이라고 이거 기억나십니까? 안상순지 보온병 들고 이거 폭탄이라고 이런 넋 빠진 새끼들이 말이야 나라를 끌고 가고 있으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통일이 왜 중요한지 통일된 이후에 얼마나 우리 그 서민들의 삶이 향상되는지 통일되기 전 아비규환에서 탈출해서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통합되고 나면은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진지 알면은 통일하지 말자 이대로 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쉬었다 할까요?